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올해의 선수 같이 탔어요. LPGA 사상 첫 공동 우승, LPGA의 타이거주라 불리는 이 박성현 선수가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올해의 선수상도 좀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금왕과 신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3관왕을 차지했는데 3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 쪽의 골프계가 박성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무가베 향한 성남 민심이다라고 해서 짐바브웨의 독립영웅이었던 무가베가 이제는 추악한 독재자로 권력을 내놓게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무가베가 스스로 사임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걸린 이목상 광장의 서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구입 의사를 타진해서 청와대가 본관에 설치한 이목상 작가의 그린 광장의 그리고 서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 광화문에 있었던 촛불 시위 현장을 그대로 나눠 그린 것인데 작품 속에는 이게 나라냐, 탄핵 등의 플래카드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렇게 보내서 미안해 미수습 단원고 교사 학생 3명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수습 끝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5인의 영정사진이 마지막 있었던 곳을 돌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인 군의 영정을 둔 유족이 교실에 들어서는 모습인데 유족으로서는 뼈 한 줌 질 수가 없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결혼 70년을 맞았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결혼 시기마다의 사진인데 왜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약혼 사진 모습이고요. 그 옆에 사진이 허니문을 갔던 사진, 그리고 결혼식 했던 사진과 결혼 25년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필립공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잘 에스코트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필립공은요, 결혼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인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결코 여왕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요즘에 저런 남편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사랑 나눔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요, 사랑의 온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기부금을 포착하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빵빵 터지길 사랑의 열매 모금 시작입니다. 이영학 사건 때문에 기부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알고 싶다, 궁금해하지 마라, 불손하게 북한에서 황병서와 김원홍이 숙청됐다는 얘기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때문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가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다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일까요? 야당의 불안감, 전병헌 대 야당 수십 명이라고 이제 균형추가 맞는 건가요? 검찰 사정을 놓고 야당의 불안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실하냐라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감시통제, 한국일보에 만평이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고창과 순천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80일 앞둔 상황에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 이 올림픽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AI가 생길 것인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축산 농가에 낙후된 시설 그리고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AI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수천 마리씩 살처분 하면서도 아직도 이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새 본진 수십만 마리 이동된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고작 겨울철새 선발대가 온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 몇백 마리에도 당했는데 이 수십만 마리 본진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농민의 한숨 섞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AI 농장 축사 노후되고 뻥 뚫린 방역 또 왜고된 인재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 AI는 이 자연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AI가 참고할 수 있는 찬 겨울이어서 안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올해 여름 조기 종식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역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영 교수님, 이 AI가 매년 발생을 해서 이 수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또 달걀가까지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 우리 일반 서울이나 뭐 도심에 사는 서민들도 피해를 보는데 이게 왜 매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요. 발생할까? 지금 정부의 발표를 예. 보면요, 모든 책임을 철새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선발대가 왔는데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예. 그러는데 사실 올해 몇 차례는 진행을 했습니다. 9월부터 지금 AI 이 평창올림픽 때 AI 이 발생 가능성 있는 농가 89군데를 폐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4월달, 9월달에 대책들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새 몇백 마리 날라온 곳에 지금 뚫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인재입니다. 예. 이거 뭐 한두 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특히 올해는 평창올림픽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 진짜로 이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이번에는 예.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철규 대변인, 이 사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 피해가 커요. 충남 호남 지역에서 이제 철새가 이제 넘어오는 유입 경로인데 매번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만은 지자체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방역이 뚫려요? 이거 뭐 지자체 예. 탓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게 예. 범정부적으로 예.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 수없이 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해마다 철새 올 예. 때만 되면 뭐 방역한다, 뭐 예. 시설이 노후됐다, 뭐 왜 그때만 이런 뉴스가 나오고 관심을 갖느냐는 거죠. 이건 항상 그때가 되면 예. 철새는 날아오게 돼 있고 그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 예.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검들이 지자체나 농림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고 호남, 충청 쪽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치까지 연결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가짜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특히 자치단체장, 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원들 예. 우리 이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대책을 같이 좀 수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뭔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PGA 타이거 우즈다 박성현에 쏟아진 찬사라고 하는데 낸시 로페즈 이에 39년 만에 신인 상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샷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뭐 굉장히 뭐랄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스윙이다라고 하는데 이 너무 아쉬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타상까지도 좀 탔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현은 굉장히 영광스럽다. 대단한 분과 같은 길을 걷게 돼 선수 인생에 있어 굉장한 일이다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벤 호건의 스윙을 떠오르게 하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선수, 마치 타이거 우즈처럼 매 대회 2기에 나오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미 LPGA 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월엔 신인 박성현, 지금은 상관왕 박성현이다라고 해서 미국 진출 1년 만에 올해 선수상을 탄 박성현 선수, 그리고 드레스를 입은 박성현 선수, 그리고 겨울에도 쉬지 않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박성현 선수의 모습이 좀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윙과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는 이 미 LPGA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의 침공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갖고 이제는 한국의 지배다 이런 표현이 미 여자 프로 골프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박성현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골퍼들을 칭찬해 줬습니까? 이제 박성현 선수 보니까 뭐 즐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이기기 위해서 대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IMF가 오늘 간지 20주년 됐는데 IMF 때 우리 벗어날 때 어떤 기억이 있어요?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이런 건데 또 쾌거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또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기운을 좀 받아서 20주기 돌아보면서 경제에 나갈 수 있는 방향에 좀 힘을 더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제 pan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기순했던 이 북한군 병사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아직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남쪽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남쪽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노래를 틀어달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의식이 돌아온 뒤부터는 회복 속도가 꽤 빠르다라고 합니다. 군 당국이 이 기순 이유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치의인 이국정 교수는 아직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면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황민식 의원님, 지금 이 기순 병사가 의식을 되찾았으니 정확한 기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 병사, 이 북한군 병사를 구한 그 대대장이 직접 구한 게 아니라 부사관들이 구하고 대대장은 옆에서 지켜봤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대장을 포함해서 이제 이 그 부사관 2명이 함께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좀 같이 제가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공동경비구역 JS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전 규칙도 있을 것이고 또 행동 수칙도 있는데 어떻든 이 기순병은 자유를 향해서 목숨을 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정치적인 그걸 이념을 떠나서 한 인간의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탈출을 하니까 막 총을 쏘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뭔가 응사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게 교전 수칙에 맞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준 사격은 아니라도 엄호 사격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국방부에서 그 기순병을 이제 아주 미담 스토리 비슷하게 우리 군인들이 아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냈다, 구출해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아직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또 의문도 있고 여하튼 간에 지금 그 이분의 어떤 회복 이것이 제일 급선무고 회복이 이제 확실히 된 이후에 그 기순 경위 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제 구조하는 당시에 그런 영상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굳이 미담화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병 생활을 해봤으니까 항상 뭐 사고 나면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 이제 변호사시라 법무관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병으로 예비역 병장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모든 지휘관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지휘관이 뭐 덕을 보고 아니면 사병들 책임이 있으면 사병들이 책임지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혹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대대장도 그 지휘하에 이제 그런 지휘를 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치사할 거리가 생기니까 그런 일선에 있는 하사라든지 병에 이런 거를 치적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대장이니까 했다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군 문화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생깁니다. 뭐 부하들이 구했으면 부하들이 구했다고 말하면 되지 그게 굳이 자기가 나서서 구했다라고 미담화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점들이 좀 확인되고 과정이 살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앵커도 CCTV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CCTV를 일반에 다 공개되지 않을지라도 군 내부하고 유엔사는 다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럼 유엔사 교전규칙이 수칙이 있는데 경비는 우리 군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의 교전 수칙하고는 또 일반적인 교전 수칙이 달라요. 그러면 공동경비구역 내에 우리 군이 경비를 쓰는데 실제로 총탄과 그다음에 실제 북한군 추격군이 우리의 그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군의 경비 대책은 제대로 됐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유엔사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교정규칙을 바꾸든 이런 대책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군 당시에 이제 우리 초병들 군은 유엔사 규칙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뭐 다른 유엔사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용감하게 한국 군인들이 나섰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다시 재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한 병사들에게 박수는 못 주지망정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병사가 깨어나면 왜 우리 쪽으로 기순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내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권력 서열 2인 최룡해가 황병서와 이 김원홍을 처단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군이 당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부패 정치군인 검열 명목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내용인데요. 최근 군이 너무 당 위에 있다고 당 지도부가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첩보가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은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군을 토사구팽시키고 다시 당 중심으로 북한을 끌고 나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민식 의원님, 지금 북한 내부의 국정원 보고이긴 해서 저희들은 뭐 정확히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정보가 많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이 부합할 거다라는 제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이 한때 자신의 옆에 두고 있었던 황병서, 김원홍 같은 그런 인물들을 내치고 다시 뭔가 변화를,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바꿔요, 측근을. 이게 어떤 지도 스타일인가요? 사회주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정치 체제, 공통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 결국 군보다는 당이 절대 위에 있는 셈이죠. 절대 위에 있는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혁명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력, 그리고 군에 대한 그 무시 못할 또 그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독재 정권일수록 항상 자기 신변이나 또 쿠데타 같은 위협을 항상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아버지 김정일 또 할아버지 잘 만난 거 위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군 정치라는 것이 결국 핵미사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체제의 어떤 존속 기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또 한편으로 너무 올려주면은 우리 시체말로 이제 기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용해 같은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아마 최헌입니까? 이제 자기들 북한 입장에서는 혁명 열사죠. 빨치산 1세대. 빨치산 열사죠. 그 김일성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근데 최용해 같은 사람도 여러 번 아마 이제 좀 일종의 좌천 같은 걸 당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또 당했다가 복귀하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군을 버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키울 수도 없다. 그러니까 길들이기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과 또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북한 김정으로서 봤을 때는 탁월한 공을 세운 군을 이제는 견제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혹여나 찬탈해 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군을 멀리하고 당 중심으로 가는 그런 김정은의 치밀한 권력 유지 전략? 뭐 그쯤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Should have happened years ago. It supports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isolate the murderous regime that you. 네, 바깥에서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 쪽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들이 대거 몰려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다시 군을 내치고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60일 넘게 좀 잠잠하던 이 북미 관계 또 한반도 정세가 다시 좀 요동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만 테러 지원국 지정은요. 저 3개월 전에 대북 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지금 통과한 후에 사실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아 순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전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에서 슝따오를 대북 특사로 이제 파견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중국의 특사까지도 시주석의 특사까지도 김정은이 안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김정은이가 안 만난 거를 분명히 아는지 바로 지금 제재국을 냈고요. 그렇다면 안 만났다는 건 사실 뭐 어느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뺨을 때린 거 아니냐는 그런 극한 표현까지 썼으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꿈틀한 모습이 지금 보이니까 바로 조치가 테러 지원국으로 제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는 시리아, 수단, 이라크에서 세 개 나라뿐인데 거기에 북한이 갔으면 이제는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이 은행들, 예.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큰 뭐 폭의 제재라고 봐집니다. 예.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좀 생각해 보여야 될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이 한반도에서 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들이 훈련을 하는 고도의 북한 압박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김정으로서는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그 주동자들, 황병석, 김원홍 같은 그 주동자를 내침으로써 야,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내 뜻이 아니라 얘네들 뜻이다라고 예, 책임 떠넘기를 했을 가능성. 글쎄 뭐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이 국제사회의 압박 또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포항 연이틀 규모 3.5 여진 수능날 또 올까 두렵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부모님이 교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 지진이 나면 무조건 책상 밑으로 들어가 하셨는데 정말로 나면 어떨지 무섭다. 수능 당일 시험을 보다 강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자꾸 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 시험 입실 시각 이전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면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시험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능 도중에 지진이 나면은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수능을 연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진 때문에 아예 시험 보는 게 불가능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험 보다가 뭐 다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또 일어나게 돼요. 네. 예. 일단 그 시험을 계속 할지 안 예. 할지 여부를 시험 감독관,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험 감독관에게 예. 지금 권한을 줬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감독관이 다른 반들이나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 권한으로 시험을 일단 중단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기가 참 예.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권한은 시험 감독관한테 결정되어 있고 그 상황마다 또 지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구제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험이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지 못한다면 이런 구제들의 방법에 있어서 또 잡음이 나올 것 같아 또 걱정입니다. 그렇죠. 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헬멧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이 쫙쫙 갈라진 걸 보고선 어떻게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건물도 갈라졌고요. 근데 예. 주의해야 될 사항이요. 예. 수험생이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능 포기로 간주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무효 처리되죠. 예, 예. 수험생들이 그 감독관의 지시에 꼭 따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여진이 조금씩 잦아들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예,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사회면을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검찰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 전병환 소환 떨고 있는 여의도다라고 하는데요.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하는 날 전병헌 전 수석도 소환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 핵심 인사와 현역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옵니다만 최경환, 전병헌 그리고 이후연, 원유철 의원들이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전병헌 출두날 최경환 의원실 5시간 30분 뒤졌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조선일보 제목만 놓고 보면은 뭐 약간의 뭐 물타기 내지는 뭐 균형 맞추기, 인위적인 균형 맞추기 이렇게처럼 들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좀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이렇게 전현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 동시 수사를 한 적이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긴 봅니다만은 제목만 놓고 보면 뉘앙스가 조금 느껴집니다. 최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 최 측에서는 국정원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직접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롯데홈쇼핑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에 눕기쳐 참담하지만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 의장이 이렇게 최근에 이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검찰 수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의적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쾌한 것인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주대진 변호사, 만약에 이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제목을 순서를 바꿔서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날 전병헌 전 수석 17시간 조사했다. 이렇게 바꾸면은 어때요? 똑같나요? 이거 부분은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의도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의도가 보입니다. 저는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이시는 건 보이시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만 놓고 봐서.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최경환 의원실을 5시간 30분 뒤졌다라고 했는데 원래 압수수색할 때 이 정도 뒤집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마치 최경환 의원에 관련돼서 탄압하는 듯이 이렇게 비춰진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둘 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환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를 가르지 않고 모든 문제 있는 부분은 다 밝혀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검찰이 찾아내서 수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네 편이 없고 이렇게 다 봐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사가 지나고 나면 검찰 자체 내부의 적폐에 관련된 것도 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기회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면 여야를 가릴 것 없다. 또 이게 혐의가 있으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는 원칙론적인 수사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정 의장은 불쾌하다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고 헌법을 또 공부했으니까 정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국회 자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자율권은 사법심사,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되도록이면 들어오지 않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 의장님이 불쾌하는 부분을 이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사항, 그러니까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율권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입법권에 대한 약간의 수호적인 개념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혐의가 있다면은 국회의원 회관실을 뒤지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는 정세윤 의장도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신문입니까? 매일경제신문에 이제 지금 여의도에 떨고 있다. 해서 이제 최경환 의원 사건, 또 전병헌 수석, 또 이제 이우연, 원유철 의원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수사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겁니다. 물론 최경환 의원은 특활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보통 이제 적폐 수사라고 하면 댓글 사건이든 또 특수활동비 사건이든 이런 어떤 옛날부터 와 있던 어떤 관행화된 불법인지 뭔가 시스템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네 분들은 최경환 의원이 특활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착복했다 썼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전병헌 또 두 분들도 다 무슨 개인적인 비리 문제예요. 부정부패인 비리 문제. 옛날부터 또 정권 바뀌면 또 정권 중간에도 개인이 부정부패 사범에 해당되면 지휘고와 막론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여야 가리면 안 돼요. 여당이 한 명도 없는데 야당만 친다 하는 그 말도 저는 성립 안 한다고 봐요. 야당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가 또 현 검찰이 적폐 수사라고 하는 그런 댓글 사건이든 또 특수활동비 사건이든 이것이 초점을 핀셋으로 뽑아서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다 또 이명박 정부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청와대 상납안 것만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타겟팅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이거하고는 약간 결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적인 수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4명의 사건은 개인 비리 문제고
보통 통상적으로 말했던 적폐 수사는 댓글이든 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는 개인이 지금 착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 수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아요. 전병헌 전 수석 1명 대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3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최경환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적폐 수사와 일반 개인 비리 수사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 실세 1명 대 야권 의원들 몇 명 이런 식으로 앞서 이제 만평에도 그려졌습니다만은 저울추, 균형추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볼 여지는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이제 뭐 법조인으로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만은 단순히 양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수사의 방법과 목표가 뭐냐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야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더 여쭤보면은 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와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가 결이 다르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약간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현 정권 실세, 전 정권 실세. 아니 지금 그 두 분이 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두 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제목으로 등치시킬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뭐 그거는 또 언론에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병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희생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도 자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2년 전부터 이 사건이 대두가 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고 변창훈 검사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자마자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서 막 수사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이제 한쪽만 야당만 막 쉽게 말 수사한다는 그런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양 삼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전병헌 의원은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이 전병헌 전 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조사. 우리 국민은 어떤 시각에서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나씩 좀 들어보고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불필요한 논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 수석이 어떤 불법 행위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새 정부를 깎아내기 위한 정쟁을 거두고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 말이죠. 뭡니까 눈먼 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내역, 상세 내역들 지금 아무도 터치 못합니까? 그 자료는 보관하고 있어요? 예, 국정원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 뭐 10년, 50년 지나서라도 그런 게 전부 자료로서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법령이 잘못됐다면 법령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단 하나 공개하느냐 아니하나 이 문제만 있어요. 어떤 것도 전부 기록에 남기게끔 돼 있습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 그런 거 좀 합리적으로 좀 이런 거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경찰청에 예, 바로 이제 저 무렵이에요.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이제 받았다. 그런데 국정원의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직접 자신이 최경환 의원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아마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검찰이 말입니다. 전병헌 수석을 부른 날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같은 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날 해서 언론에 이렇게 균형 맞춰서 여야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실 개인 비리입니다. 근데 이 개인 비리가 유독 동시에 같이 수사하는 이유는 또 뭔지 마치 야당 인사들이 느끼기에는 사정정국으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건 뭔가. 그건 혹시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지금 입법과 예산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여권의 의도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건 없는지, 혹시 그거에 검찰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라 이거죠. 저는 문제가 있는 의원이든 고위공직자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수사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예기치 않게 이런 식으로 전병헌 출두한 날 최경환 의원실 수색하고, 그다음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에 중요한 뭔가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야당 의원들만 주로 대부분 수사선상에 올라서 떨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겁니다. 조금 얘기가 화제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앞서 잠깐 이제 조대진 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혐의가 드러나면 그냥 드러나는 대로 수사하는 게 더 올바른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동의하잖아요. 하면은 더 오해 사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정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해 살 만한 정황이 있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이 출두하는 날 굳이 그날 최경환 의원실 같이 압수수색을 해서 신문 타이틀에 여야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검사 출신의 이 박민식 의원께서도 이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제 조대진 부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돈 배달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선 뭐 저 신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 케이스만 놓고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서 저 전병헌 수석을 소환하는 날 최경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것을 뭐 의도적인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배달 사고 문제는 이제 원래 뇌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 검찰 이제 초임 검사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관련자들의 진술, 알리바이, 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 부분도 액수가 1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한민국 검사 정도 되면은 저 부분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저는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 역시 보좌관들이 롯데홈쇼핑에서 여러 뇌물을 받았는데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도 없이 뭐 1억 원 이상을 그렇게 빼돌렸을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은 부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병헌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뭐 전현 정권의 이 실세들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사인데요. 홍준표가 국회 운영비 줬다고 해명과 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좀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전부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서 당 정책위에 1년에 돈 매달 나눠주고, 그리고 부대표들 돈 나눠주고, 그 당시에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한테도 돈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나오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여야 의원들에게 좀 나눠주고, 또 뭐 운전기사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본인 월급은 그게 이제
세이브 저축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에 생활비로 썼다. 뭐 이런 이제 해명이었는데, 당시 여야 이 원내대표, 특히 야당 원내대표였던 이 원혜영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 대지를 또 해봐야 되나요? 근데 제가 예. 그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 보좌관도 해봤고 야당 원내대표 예. 보좌관도 해봤어요.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 보좌관도 해봤는데 글쎄요, 홍준표 대표가 제가 그 보좌관 하던 시절보다 훨씬 이후거든요. 예. 이후인데 제가 보좌관 하던 시절에는 이미 그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관행이 없어졌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주는 관행은 없었다. 예, 그 관행이 제가 한 20년 전인데요. 홍준표 원내대표 하시던 시절은 글쎄 한 10여 년 전 같은데 20년 전부터 이미 여야 간에 그 원내대표끼리 뭐 이렇게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상황은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지금 마치 그 관행을 얘기하는데요. 당시 원혜영 대표는 무슨 소리냐. 나는 홍준표 대표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조심하십시오. 검찰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장이 되면 한 월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는 간사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간사는 여당 간사가 있고 야당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당 간사를 했습니다. 여당 간사하니까 매달 100만 원인지 한 150만 원인지 오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야당 간사도 틀림없이 줬을 겁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이제 같이 그 국회에 있던 야당 하셨던 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던지 간에 문제가 여의도에서는 안 됐던 것이 국회의원들은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역할도 같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책위에 뭐 1,500만 원 주고, 또 원내 행정국에 또 뭐 700만 원 주고, 원내 부대표가 10명이 넘어요. 대변인이 있죠. 그리고 매일 뭐 의원들이나 뭐 행사하면 꽃을 또 보냅니다. 꽃값이다, 언론인들하고 밥 먹으면 식사비다, 또 의원들 무슨 상임위 의원들하고 점심 약속하면 다 이거 원내대표가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 돈이 자기 개인 주머니로 갈기가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국회 생활을 한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죠. 아니, 좀 오해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린 말씀은 여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홍준표 대표는 얘기했는데 당시 원혜영 원내대표는 나는 받은 바가 없다. 아니 아마 그 얘기고요. 야당 간사한테 준 거 이야기 아니죠.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년 전에 이미 그런 관행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런 관행을 얘기한다는 게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들한테 뭐 얼마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식의 얘기는 원혜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진실이 밝혀져야죠. 알겠습니다. 잠깐 이제 얘기가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두 사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도 20년 전에 없어졌다라고 이제 참여정부 때 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지금 다시 부활한 게 눈으로 목도가 됐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갔는데 원혜영 의원이 뭐 착각 내지는 좀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홍준표 대표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좀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불출석을 밝혀서 걸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 5명이 변호를 하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신을 통해서 접견을 가겠다라고 알리자 만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와 함께요. 조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특활비 받아 옷값 진료비 냈는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영선을 소환했고요. 최순실도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집중 분석하고 있고 내곡동에 집을 산 비용에 이 돈이 일부가 들어갔는지도 좀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병원비 240만 원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했다고 합니다. 뭐 허리 통증 때문에 뭐 MRI 같은 걸 찍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꽤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대진 부위원장님,
국선 변호인 5명이 이 재판을 하려면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 전략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나기 싫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내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재판하기 싫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재판장에 안 나가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그거 일단은 본인이 재판에 나가서 소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변호인과 상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만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재판 안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지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거부를 했거든요. 기록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기일은 다가오고 그 당사자는 만나주지 않는다.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면은 재판장이 변호인을 상대로 뭐 반론을 하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변호인이 그냥 그 당사자 없이도 그냥 반론을 제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걸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관련돼서는 뭐 인치가 불가능하고 이런 그 예외적 조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걸석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범행에 관련된 부인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그 입장들을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기존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토대로 변론을 하기는 되겠지만 효율적인 방어권 행사는 좀 어렵게 된다는 것도 재판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해서 안 나오니까 그냥 걸석 재판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또 재판부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이제 피의자의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헌법상의 형사 절차상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죠. 피고인의 그 권리에는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제대로 싸워줄 사람이 아니다. 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의 몫입니다. 그것 또한 권리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그냥 외양만 변호사지 실제 이 사건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법정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줄 그런 기대가 안 된다, 예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그런 사람 변호사로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변호인을 왜 선임하면 되죠? 아니 그것도 자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사 절차대로 걸석 재판 하든지 그건 재판부가 그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가든 뭐 변호인을 선임하든 말든 그거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할 일은 절대 할 수가 아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누차 이것은 지금 사태가 촉발된 것은 구속 연장을 다시 하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재판의 공정성을 쓸데없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이 피고인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피의자의 권리이겠습니다만은 재판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고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 재판 때문에 다른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재판하면 되죠. 선고하면 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걸석 재판이든 뭐든지 간 빨리 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근데 못하죠. 왜냐하면은 피고인도 없는 상태에서 선고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저 재판 공정성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그렇게 계속 억지로 사람 구속해가지고 구속해서는 빨리 재판했어야 되죠. 잠깐 이제는 아마 재판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고인한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피고인의 권리 맞습니다. 피고인의 권리 맞고 피고인이 적합한 변호인을 찾을 수 있고 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민사적인 권리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죄를 가름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변호인을 선택할 권리는 있지만 재판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인 선택이 늦어지면 결국에는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갖겠다라는 신호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옷값 관련해서 이 특활비 관련해서 옷값과 진료비 냈는지 또 집 사는 데 냈는지 하는 부분을 또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좀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추적 조사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수사를 해서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노무현 대통령 식의 논두렁 식의 얘기하듯이 망신주기 수사다 이런 게 좀 보이고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고 빨리빨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온 사람인데요. 검찰 수사가 마치 사적 용도로 썼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활비 갖다가 옷 사고 진료비 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 이제 이런 뜻이죠. 저는 추가해서 그걸 조사를 하더라도 자 특활비의 규모가 40억 원이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것을 뭔가 좀 공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썼느냐 이게 제일 핵심적인 관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비난 가능성이 거기 모여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자기가 어디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썼다든지 집을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든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엄벌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옷값 진료비 썼다라고 하면 진료비 도대체 40억 원 중에서 몇 푼 되겠습니까? 그 진료비를. 그럼 진료비 쓰는데 500만 원을 썼다고 칩시다. 40억 중에 500만 원 박근혜가 진료비로 착복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언론 보도는 저도 그런 지적은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식하고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데 전혀 근거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매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의 삼성도 자택을 팔기도 전에 수십억 원의 돈으로 지금 새로운 자택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 금원들. 그리고 최순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무슨 현금 다발이 많이 있다라고 했던 진술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에 관련돼서 5만 원 다발들을 갖고 다니는 흔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월급 전부를 다 예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줄어든 흔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검찰이 그러면 이게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전혀 근거가 없이 망신주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검찰 관계자 기사 동아일보 기사만 보면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활비 용처를 사적 용도로 하고 밝힌 만큼 어느 부분에서는 또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 쓰여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돈이 공적으로 쓰였다면 관행상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성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가장 잘한 일은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하는데 이 보충 의견을 통해서요.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불성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또 혹시나 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22일부터 시작입니다. 청문회는. 그런데 또 이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진성 후보자님 자기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고요. 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분명히 자질과 이런 또 정책 수행 능력,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능력 하시는 장으로 만든 거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자기의 이 소위 말하는 가치관을 비판 없이 또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 재판 역사에서 가장 기억되는 순간이고 또 가장 잘한 일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20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서도 그 소신이 그대로 좀 드러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어떤 얘기가 주고받을지. 이진성 후보자 여기 이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이 부분이 상당히 훌륭한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유 중에서 세월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진성 후보자는 여기 보면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이런 소수 의견을 낸 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이제 확신과 또 신념에 따라서 아마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소신이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아마 드러날 텐데 뭐 여야 의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박연차, 김재동 표적 세무조사 국세청 동원됐다라고 해서 국세행정개혁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태광 실업 계열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인 박연차 회장 겨냥한 표적 조사가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재동 씨와 관련돼서도 역시 표적 세무조사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국정원, 기무사령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까지도 총동원이 돼서 노무현 정부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사게 되는 대목입니다. 조대진 부위원장님, 과거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죠. 네, 그렇죠. 예. 뭐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권력기관이 의도적으로 동원되지 않았으면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당사자들도 진술을 했었는데 뭐 대부분 부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체적인 TF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권력기관, 국세청이라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력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단 국세청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지시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서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 꼭 제가 하나 지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발표한 게 태광 실업 또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 연예 기획사 60몇 개의 의심나는 그 국세청 세무조사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세무조사 의심나는 것 중에서 유독 박연차 태광 실업하고 몇 가지만 딱 했어요. 이거야말로 균형을 잃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국세청 TF라는 데가. 그리고 뒤에 기사를 보면은 외부 TF 위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자료 열람권도 보장하지 않고 그냥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어떤 언론에서 보면은 DJ 시대나 참여정부 시대에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 조사한 거는 표적 수사가 전혀 없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DJ 정부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대형 언론사가 다 세무조사 받았어요. 언론사 사주들이 다 감옥 갔습니다. 그거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전혀 표적 수사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로남불식으로 참여정부 때나 DJ 시대 그 국세청 수사는 정상적인 것이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국세청 조사는 표적 수사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거죠. 오늘 이 정치인분들을 모셔놨더니 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네요. 사안 하나하나가 이렇게 시각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 시각 차이를 좁히기에는 우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좀 짧은데 그래도 한마디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누구에게 드릴까요? 일단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면 어느 그 정권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텐데 이번 관련된 TF의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정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도저히 관련이 없는 당사자, 관련이 없는 부서가 동원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도저히 조상권에 관련된 재량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안들만 뽑아낸 겁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뽑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재량권의 일탈 정도가 너무 과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나중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좀 빨리 가겠습니다.